30년 만에 나타난 딸이 엄마의 유산 다 내놔 협박하던 순간 잠깐 이 목걸이 대한민국 최고병원재단 이사장의 저택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한 30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유산 절반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언론에 다 까발릴 거야. 재벌 부부는 30년 만에 돌아온 딸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명품 가방, 외제차, 강남 아파트. 요구는 끝이 없었죠. 그날도 여자는 부모를 협박하며 유산 분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인상의 여자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검사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에 꽂혔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사진. 검사의 손이 자신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차고 다닌 목걸이. 그것도 정확히 반쪽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냉철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검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그리고 지금 그 딸을 체포하러 온 검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30년의 기다림. 서울 한남동.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인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장 박준영 63세의 저택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저택.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고 실내에는 세계적인 예술품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저택의 2층, 가장 안쪽 방 하나는 30년째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방문한 명패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박준혁의 아내 최윤희 61세는 그 방 문을 엽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먼지 쌓인 인형들, 발레 슈즈, 피아노 악보책. 모두 1995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최윤희는 인형을 하나씩 닦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1995년 5월 14일. 그날은 5살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장난감 코너. 엄마, 저 인형 사줘. 수진이가 큰 곰인형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생일인데 당연히 사줘야지. 최윤희가 인형을 계산하러 가는 사이 박준혁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 가자. 하지만 화장실 가는 길 박준혁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던 그에게 응급수술 연락이 온 거였죠. 수진아, 아빠가 급한 전화 좀 해야 하는데. 저기 저 벤치에 앉아서 엄마 기다려.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응.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간 박준혁. 통화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박준혁은 미친 듯이 백화점을 뛰어다녔습니다. 최윤희도 계산을 마치고 합류했죠. 수진이가 어디 갔어요? 잠깐 벤치에 앉혀놨는데. 뭐라고요? 혼자? 부부는 백화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경비들이 동원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5살 박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벤치에서 일어나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만 잡혔고 그 이유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혁과 최윤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사설 탐정, 실종 전문가, 심지어 영매까지 찾아갔습니다.
TV 실종 프로그램에 나가고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허위 제보만 수백 건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달려가면 다른 아이였습니다. 해외로 입양됐다는 정보가 있어요. 추적하면 거짓이었습니다. 매번 희망을 품고 달려갔다가 절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혁은 병원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죠. 외과 과장에서 진료부장, 그리고 결국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최윤희는 더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 방에 들어가 1시간씩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넓은 식탁에 부부만 마주 앉았어요. 여보, 그만 잊읍시다. 30년이나 됐는데.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잊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최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선가 우릴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포기하면 수진이는 어떡해요? 박준혁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2025년 봄, 어느 날 오후, 박준혁의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따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박준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합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문서. 정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디 있나? 당장 데려오게. 그게 이사장님, 비서실장이 망설였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윤희가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높은 하이힐, 손가락마다 끼워진 반지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윤희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어린 수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수진아, 정말 수진이니? 최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죠? 제가 딸 맞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최윤희가 여자를 끌어안으려 하자 여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 당신들 모릅니다. 거실로 들어온 박준혁이 여자를 봤습니다. 수진아, 박수진 아닙니다. 저는 이지은이에요.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양부모? 네. 전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이지은이라 소개한 여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LA에서 자랐죠. 20년 동안 박준혁과 최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지은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면서 그게 아니야. 우린 정말 열심히 찾았어. 수십억을 들여서. 제가 미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요? 한국에서만 찾았으면서. 이지은의 말에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됐어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아, 이지은이라니까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전 그냥 제 권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권리? 네.
유산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노릇 못하셨으니 재산으로 보상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이지은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일단 생활비부터 주세요.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하나 사주시고 차도 필요해요. 벤츠 S클래스 정도? 이지은은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 말했습니다. 최윤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일단은 박준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자. 내가 우리 딸인 건 확실하니까. 확실하죠.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하나요? 이지은이 빈정거렸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제 방 좀 보여주세요. 당연히 제 방 있겠죠? 최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2층에 내 방이 있어. 30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단다. 30년 된 방이요? 싫은데요. 다른 방 주세요. 제일 큰 방으로. 이지은이 일어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1층 끝에 방 크던데 그거 주세요. 그건 우리 부부 침실인데. 그럼 다른 방 쓰시면 되잖아요. 객실 많던데?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알겠다. 우리가 옮기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지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준혁 부부는 2층 작은 객실로 쫓겨났습니다. 악몽의 시작. 다음 날부터 이지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가정부를 호출했습니다. 커피 타와.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샌드위치도 만들어 와. 빨리.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한 가정부 김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아가씨, 제가 지금 부인님 식사 준비 중인데, 그거 나중에 하고 내 거 먼저 해. 하지만,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지은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가정부는 최윤희를 쳐다봤지만 최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은 거실에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야, 여기 진짜 대박이지? 너 완전 부자네. 부럽다. 20대 여자들 대여섯 명이 소파를 점령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샴페인 병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우리 오늘 강남 클럽 가자. 좋아. 언니 카드로 끊는 거지? 이지은이 박준혁의 법인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실컷 써. 박준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 씨, 손님 아니고 제 친구들이에요. 문제 있어요? 늦은 밤까지 시끄러우면. 제 집에서 제 친구들 부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클럽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오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윤희는 2층 객실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수진이 맞을까요?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을 안 하잖소. 박준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부 끝없는 요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은은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만들어주세요. 통장? 네. 제 명의로. 생활비 넣어주셔야죠. 얼마나 필요한가? 한 달에 5천만 원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네. 제가 30년 동안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그 정도는 보상받아야죠. 이지은의 태도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LA에서 살 때는 한 달에 10,000불씩 썼어요.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근데 여긴 물가가 더 비싸잖아요. 박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통장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이지은이 씩 웃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차 사주세요. 차? 네. 벤츠 S클래스요. 검은색으로. 그건 왜요? 재벌 딸이면 그 정도는 타야죠. 이지은은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외제차 타는데 나만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박준혁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알겠다. 차는 사주마. 역시 아버지. 이지은이 박준혁의 뺨에 빠이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차갑기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3억 원 넘는 돈이 이지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친구들과의 유흥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지은이 거실에서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박준혁과 최윤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지은이 다리를 꼬았습니다. 유산 얘기 좀 합시다. 유산? 네. 전 외동딸이잖아요. 당연히 전 재산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이른 얘기 아닌가? 왜요? 어차피 제가 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 LA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한국은 안 맞아요.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 목 챙겨가고 싶어요. 병원 지분이랑 부동산들이요. 최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안이지은 씨. 천천히 하자. 우리 이제 겨우 한 달밖에. 한 달이면 충분하죠. 이지은이 냉소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나왔고 제가 딸 맞잖아요. 그럼 제 권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지분은 왜요? 안 주실 거예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언론에 얘기할 거예요. 재벌이 친딸 버렸다가 30년 만에 찾았는데도 제대로 대우 안 해준다고. 박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협박 아닌가? 협박이요? 이지은이 씩 웃었습니다. 전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국 가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론이 엄청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이지은의 협박에 박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유산 분할 서류 준비하세요. 이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세 채, 제 명의로 옮겨주시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삼부 의심의 시작.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수연 검사 34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며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신원사기 조직 관련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원사기? 네. 피닉스라는 조직인데요. 실종된 자식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연이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이들은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합니다. 검사기관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요. 유전자 검사까지? 네. 이미 3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겟은 한남동의 박준혁 이사장 댁입니다. 수사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한 달 전부터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증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조직 내부 제보자가 이름을 불었습니다. 추적하세요. 그리고 재검사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나가고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실종 사기군. 이수연 자신도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없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백화점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수연아, 넌 백화점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 겨우 4~5살쯤 되어 보였지. 부모님은요? 찾을 수가 없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안 나타났단다. 이수연은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신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나를 버린 부모는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남의 부모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은 용서 못해. 이수연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조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며칠 후 이수연은 박준혁의 저택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명품 매장, 클럽, 고급 레스토랑. 이지은은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수상했어요. 정가가 있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수상해. 이수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이수연 검사입니다. 한 달 전에 실시된 유전자 검사건 있죠? 아, 박준혁 이사장 관련 건요? 네. 그 검사 과정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재검토요? 네. 샘플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님, 검사 담당자가 자백했습니다. 수사관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조직에서 5천만 원을 받고 샘플을 바꿔치기 했대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재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사기였어. 재검사 결과 이지은과 박준혁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0% 완전한 남남이었어요. 지금 당장 체포영장 신청하세요. 이수연이 명령했습니다. 사부 진실의 순간, 그날 저녁, 박준혁의 저택 거실, 이지은은 서류 뭉치를 박준혁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유산 분할 서류예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지은 씨, 박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왜요? 설마 안 해주실 건 아니죠? 이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할 거예요. 안 해주시면 기다려. 빨리요. 이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최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어떡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수연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지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이지은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여기 딸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조작된 검사죠. 이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은 박준혁 이사장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찰칵. 이지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지은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박준혁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이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분들. 수사관들이 이지은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이수연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목걸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반쪽짜리 하트 모양 목걸이.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자신의 목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평생 차고 다닌 목걸이. 그것도 정확히 반쪽 하트였습니다. 이게 이수연은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벽의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목걸이와 사진 속 목걸이.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목걸이였어요. 하나를 반으로 나눈 것. 검사님? 수사관이 이수연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 목걸이는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혁과 최윤희가 이수연을 바라봤어요. 아, 그건 최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예요. 실종되기 전날 제가 사준 거였어요. 하트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수진이가 차고 하나는 제가 차기로 했죠. 최윤희가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반쪽 하트. 이수연의 것과 정확히 짝이 맞는 조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수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수사관이 다가왔지만 이수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혹시?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검사님도 그 목걸이를? 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최윤희가 그것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최윤희가 이수연에게 달려와 목걸이를 확인했어요. 두 조각을 맞춰보니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의 하트였습니다. 수진이. 최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수연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느 고아원이요? 박준혁이 급히 물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망이 집이요. 30년 전에 그곳에. 네. 제가 기억하는 건 백화점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경비원이 저를 발견했대요. 5살쯤 되었을 때요. 박준혁과 최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남 백화점 화장실 1995년 5월 14일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해봐야겠습니다. 이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수연과 박준혁이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9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준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이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연 씨, 아니 수진아. 최윤희가 이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 맞구나. 이수연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천천히 최윤희를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박준혁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복도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오부 천천히 함께. 하지만 이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니? 30년 동안 이수연으로 살았어요. 갑자기 박수진이 되라고 하면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 선생님들, 그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박준혁이 이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도 이해한다. 정말요? 그래.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 씨, 아니, 우리 수진아. 천천히 가자. 억지로 가족이 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이수연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래, 좋다. 일요일마다 오렴.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 뭐였더라? 미역국이요. 최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미역국 꼭 끓여달라고 했지. 저도 이상하게 미역국을 좋아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역국만은. 그럼 다음 일요일에 미역국 끓여놓을게. 최윤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이수연은 꽃다발을 들고 한남동 저택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최윤희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수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이수연이 꽃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들어와.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멸치 육수로 끓였어. 최윤희가 냄비 뚜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맛있겠네요. 이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박준혁도 함께 앉았습니다. 자, 먹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연 씨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나?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원장 선생님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죠. 훌륭하신 분이네. 최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 좋아하실 거예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수진아, 최윤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수연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괜찮아요. 수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최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일요일. 이수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한남동 저택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 검찰 일은 어때요? 바쁘지. 하지만 보람 있어.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딸이 검사라니.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에 정의감을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네.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저는 검사로서 정의를 지키고 싶어요.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했어요. 어느 날 최윤희가 2층 방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방이야. 30년 동안 잠겨있던 방. 먼지를 닦고 새 커튼을 달았어요. 인형들도 다 그대로 있어. 이수연은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발레 슈즈. 이수연이 작은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발레를 좋아했거든. 저도 어릴 때 발레를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죠. 정말? 최윤희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봐.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이수연 검사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박준혁과 최윤희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어요. 미역국, 된장찌개, 갈비찜. 최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수연으로 올려주세요. 수진이가 아니라, 네, 저는 이수연이니까요. 이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연이면 어때요? 성은 바꾸고, 정말? 최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박준혁과 최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 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수진이의 사진들. 이게 돌잔치 때. 이건 유치원 입학식.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이수연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응, 저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이 장면들, 정말, 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최윤희가 이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수연. 아니, 이제는 박수연이 된 그녀. 여전히 검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수연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 분야 실종아동, 신혼사기. 다음 분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부부가 들어왔어요. 검사님, 저희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박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수연의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완성된 하트, 어머니 최윤희의 반쪽과 합쳐진 온전한 하트,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끝.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